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조선왕조 개국공신 정도전을 만나봤는데 예고를 하셨어요. 오늘은 청성백 심덕부라는 인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조선왕조의 한양 도성 그리고 경복궁 건설의 주역이 정도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정도전보다 더 주역이 있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바로 청성백 심덕부라는 인물입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님이. 예, 맞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심덕부란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본관이 청송이죠. 예. 그래서 청송심씨라고 합니다. 네, 호는 노당 또는 허당 이 두 개를 써요. 호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청성백이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라디오 방송을 계기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덕부의 이제 아버지 바로 전리정랑을 지낸 심용이라는 인물입니다. 예. 근데 심덕부는 과거를 보지 않고 음직으로 벼슬길에 처음 나왔어요. 고려시대에는 음서제,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음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음직으로 나왔어도 학식과 또 무예가 출중했나 봐요. 이런 걸 우리는 문무겸전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관료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청성백 심덕부와 관련된 일화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이 시대 때는 또 자녀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자녀들 모두 또 훌륭한 인물이 된 겁니다. 예. 청성백의 부인은 2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앞선 부인이죠. 청주송 씨라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은 인천문 씨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인천문 씨가 우리가 글올 문자 쓰는 문 씨가 아닙니다. 문문자를 쓰는 문 씨예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버린 성씨예요. 매우 안타깝죠. 나중에 이 가문 한번 조사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자, 어찌됐든 심덕부라는 인물은 송씨와 사이에서 3아들을 낳았고 문씨 부인과 사이에서는 4아들을 낳았습니다. 7명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네. 특히 이 문씨가 낳은 둘째 아들이 바로 세종의 왕비 소원왕을 낳은 영의정 안효공 시몬이고 예. 셋째 아들은 또 안 알려졌어요. 아주 유명한데 태조 이성계의 부마 심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넷째 아들은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의 조카 사위가 된 심정이라는 인물입니다. 허허. 자, 이렇게 심덕부의 자녀들은 고려 왕실은 물론이고 조선 왕실과도 사돈을 맺었던 당시 대표적인 왕실 명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왕조를 이어가면서 사돈을 맺는 가문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신도 뛰어났지만 그 자녀들까지도 좀 대단합니다. 기대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심덕부가 고려 말기에 활동한 사실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음직으로 나왔지만 지금의 수원이죠. 수원부에 수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왕 때에는 이제 예의판서라는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죠. 이후에 이제 변경 지역, 국경 지역에 이제 의주 부원수, 뭐 서해 도원수 같은 무장의 벼슬도 역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378년에는 이제 새로 떠오르는 대륙의 강대국 명나라의 사신으로 갑니다. 네. 자, 사신이 매우 중요한 게 왕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심덕부의 당시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 서해 도원수를 겸직하던 중에 여러 차례 왜고를 토벌해서 많은 공을 세웁니다. 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1380년 도원수 나세라는 인물과 함께 최무선이 제조한 화포 아시죠? 예. 이 화포를 처음 실전에 사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진포대첩이라고 그래요. 진포대첩. 흔히 우리가 뭐 황산대첩이나 이순신의 명량대첩 유명하잖아요. 네. 진포대첩은 어떤 전쟁이었나요? 일단 1380년입니다. 고려 우왕 때인데 이때 금강 하류, 즉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북도의 경계가 되는 금강 하류죠. 예. 이 하류엔 진포가 있었는데 네. 이때 왜구가 외선 500척을 이끌고 대규모 선단을 구성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노략질하기 위해 군산 방면으로 침입했어요. 네. 근데 외선 500척이면 한 군사가 1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외적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외구의 대함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이제 고려 정부에 알려지니까 고려가 이제 도원수의 심덕부, 상원수의 나세, 부원수에는 이제 최무선 이렇게 보내가지고 화약 무기를 적재한 또 신형 함선을 제조해서 보냈습니다. 예. 그때 한 100척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제 외선들을 소탕하게 되는 거죠. 특히 고려 함선들은 진포에 이르러 보니까 이 외선들이 서로 밧줄로 막 엮여 있는 걸 보았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집중 한포 사격을 해버리면 싸그리 불타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포문을 열고 화전과 화포에 집중 포화를 가합니다. 네. 그래서 외선이 모두 한꺼번에 거의 다 타버렸다고 그래요. 당시 이 진포 대체대회 상황을 고려사 저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적의 배 500척이 진포기에 들어와가지고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는 또 언덕에 올라가서 각 고을로 흩어져가지고 쳐들어가서 마음대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까 우리 백성들의 시체가 산과 들에 덮이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 땅에 쏟아진 쌀이 한 자나 넘었다. 다행히 이제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화포로 그 배를 불태우니까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넘쳐 적이 거의 타 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 또한 많았다라고 고려사 조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제 이름이랑 다 네. 기록이 남아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500척을 다 불태우고 엄청난 승리를 거둘 정도면 외적은 거의 몰살됐겠는데요? 그러면 좋았겠습니다만 또 간신히 살아남아서 내륙으로 도망친 왜구들이 또 상당했어요. 아하. 근데 내륙으로 도망 다니기만 하면 괜찮은데 도망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자신들이 돌아갈 배를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의 충청북도 지역인 황간, 영동 그리고 경상도의 상주 등지에서 노략질을 계속했어요. 특히 상주에서는 어린 아이의 배를 갈라서 점을 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서 경상도의 선산, 함양, 전라도의 남원 등지로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정부가 이제 이성계를 삼도 도춘찰사로 임명해가지고 왜구 토벌의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전라도 남원, 운봉 지역에서 이성계가 왜구를 섬멸해버리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황산대첩입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거죠. 당시 이제 약 70여 명의 왜구가 또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침략했을 때 1만여 명이었는데 70여 명만 살아남았다면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어찌됐든 이 진포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한 전투였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역사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이 진포대첩 때문에 오히려 1592년 임진왜란 때까지 왜구의 침략이 급격히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겁나서 올 수가 없었던 거군요. 대포 빵빵 쏴버리니까. 네, 진포대첩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장으로서 지금 공을 많이 세웠는데 앞서 소개하시기를 한양도성이나 궁궐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진포대첩 이후에 이성계와 심덕부는 이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왜적을 무찌르는데 많은 공을 세워요. 예. 특히 1385년입니다. 이때 이 심덕부가 문화찬성사 벼슬을 할 때인데 당시 동북면 상원수가 이성계였습니다. 네. 이성계와 함께 동북면에 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둘이 각별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동북면이라면 그쪽이죠. 우리 강원도 쪽이 그쪽, 그쪽입니다. 이후 1388년에 바로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게 됐죠. 심덕부도 이때 회군에 참여해가지고 회군 공신 1등이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성계와 함께 정치적으로 한 배를 탄 겁니다. 자, 그런데 심덕부는 조선족 개국 공신에 봉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가문이 명문가였고 그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심덕부와 바로 사돈을 맺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개국한 이듬해예요. 심덕부의 아들 아까 말씀드린 심종이라는 인물이 이성계의 딸 경성공주와 혼인해서 부마가 된 거죠. 예. 자, 이성계가 정도전과는 사돈을 안 맺었지만 심덕부와 맺은 것은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성계는 심덕부의 무장이나 관료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걸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새나라의 수도 한양 건설의 책임자로 심덕부를 임명합니다. 그때가 바로 1394년. 정식 명칭은 신도 궁궐 조성도감 판사. 이 자리에 청성백 심덕부를 임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양 건설을 무슨 정도전만이 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책임자는 심덕부가 다 한 겁니다. 바로 경복궁도 다 했어요. 이렇게 이성계에게 각별한 신임을 얻었고 한양도성의 건설 책임자로까지 임명이 되었다면은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왜 이런 일반적인 행정 관료이자 또 무장이었는데 거대
국가적인 토목공사의 책임자로 심덕부를 왜 임명했을까? 예. 보니까 심덕부의 관료로서의 능력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수한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성은 군사 방어 시설입니다. 아, 그래서 무관의 이 그렇죠. 시선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건국 초기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초대 국왕이었지만 아직 중앙과 지방에 대한 장악력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만큼 대규모 토목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예. 때문에 왕조 교책이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고 원만한 도성 건설 적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도전이 처음에 주도했지만 그는 한양 도성의 터만 둘러보고 서둘러 개성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때문에 한양에 남아서 수도 건설을 책임지는 인물은 바로 심덕부였던 겁니다. 아하. 게다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심덕부는 한양 도성 건설에 앞서서 개성 도성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고려 수도 개성의 도성을요? 맞습니다. 오. 그때가 1394년이었는데 아직 고려 수도 개성에 많이 남아있던 고려의 귀족들이 이 왜구들이나 뭐 홍건적의 침입을 두려워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도가 옮겨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개성에 내성을 쌓는데 그 책임자가 바로 심덕부였어요. 아, 이미 도성을 쌓은 경험까지 있었다. 맞습니다. 예. 게다가 심덕부의 인품이 또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품이 왜 중요하냐면 예. 토목공사의 백성들이 강제 동원됩니다. 그만큼 원성을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심덕부의 생애를 기록한 행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술년에 개성에 성을 쌓는데 심덕부가 감독하였고 또 이해에 서울을 한양에 정하고 역부, 이게 인부죠. 인부의 수를 계산하며 의로서 의롭게 타일러 부리기를 너그럽게 하니까 백성들이 괴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 심덕부의 행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그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심덕부의 행장이라고 행장? 강석덕이 쓴 행장이라고 예, 예.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어떤 야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사료에. 정사로서 이렇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예. 심덕부는 한양 도성 축성 이후에 드디어 좌정승에 올랐는데 1400년에 자신이 이제 매우 늙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합니다. 네. 그래서 윤허를 받았고 그 이듬해 1401년이죠. 향년 74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심덕부라는 훌륭한 인물이 이제 사망하게 되니까 태종, 그 당시 국왕이 태종인데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중사는 내시를 말합니다. 내시를 네. 특별히 보내가지고 제사도 지내주고 많은 양의 부의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호는 정안입니다. 네. 또 실록에 기록된 그의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보통 사관들이 네. 객관적으로 쓰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써져 있느냐? 돌아가신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종 예.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심덕부는 온화하고 성실하고 어허. 청렴하고 또 삼가 행실이 조심했다 그래요. 네. 왕에게 충성하고 직무에 부지런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태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은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아주 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을 인물로 풀어보고 있는데 한양 도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한양 도성도감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서울시청 안에. 예. 거기에서 이제 올해 또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심사는 아마 2027년인가? 아무튼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인물들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제 이 성을 쌓은 실제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예. 또 한양 도성은 한양 사람들이 건설한 게 아닙니다. 고려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팔도의 백성들이 다 동원돼서 쌓았어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 전라도가 어디 담당했고 경상도가 어디 담당했고 그 구간도 다 기록돼 있어요. 도성 축조의 기록이 남아있단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강원도 담당한 구간, 경상도 담당한 구간. 그게 이제 그 성벽 돌에도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한양 도성은 한양 사람만이 아닌 우리 전 국민이 동원돼서 쌓은 거다. 네.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한양 도성을 비롯한 도성의 유네스코 또 등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